조선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군주, 정조. 그는 낡은 관습을 벗어던지고 활기찬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며 조선의 찬란한 르네상스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웠죠. 마치 한창 피어오르던 꽃이 순식간에 시들어버린 듯 미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 그의 마지막은 수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과연 정조의 죽음은 그저 평범한 병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은밀한 죽음이었을까요?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혁군주로 칭송받는 정조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당시 조선을 움직이던 권력의 민낯과 인간의 깊은 욕망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대한 드라마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정조 시대의 가장 어둡고 은밀한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서 볼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정조는 영조의 손자이자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도세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누구보다 뛰어난 학문적 소양과 통찰력을 지녔지만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숱한 고난과 위협을 견뎌야 했죠. 특히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정치적 경랑 속에서 그는 왕실의 정통성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은 오히려 정조를 더욱 강인한 군주로 단련시켰습니다. 마침내 왕위에 오른 그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백성들이 고르게 잘 사는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정조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들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규장각을 새롭게 정비하여 왕실 도서관이자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삼았습니다. 이곳에서 점고 유능한 학자들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여 밤늦도록 토론하며 새로운 학문과 사상을 꽃피웠죠. 규장각은 단순한 학술 기관을 넘어 낡은 기득권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정조는 자신만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창설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군사 조직이 특정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고 오직 왕에게만 충성하는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하려는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바로 수원 화성 건설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이 거대한 도시는 단순한 성곽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최첨단 과학기술과 설계가 집약된 건축물이었고 정조의 개혁 의지와 애민 정신이 담긴 이상적인 신도시였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 상업을 발전시키며 수도 한양의 보조 도시이자 개혁의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정조의 원대한 포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조는 지식과 무력, 그리고 거대한 건축물을 통해 조선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이러한 개혁은 결코 순탄하게만 진행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강력한 왕권 강화와 개혁 정책은 뿌리 깊은 보수 세력, 특히 노론 벽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이들은 사도세자의 죽음을 옹호하고 정조의 즉위를 반대했던 세력으로 정조가 왕위에 오른 후에도 끊임없이 그의 발목을 잡으려 했죠. 그들은 정조의 개혁 시도를 번번이 좌절시키려 했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정조의 왕권을 흔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정은 늘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조는 자신을 향한 끊임없는 견제와 위협 속에서 고뇌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정조를 암살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문정전 변란입니다. 궁궐의 자객이 침입하여 정조를 위협했던 이 사건은 정조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정치적 압력에 늘 시달려야 했습니다. 정조의 개혁 의지가 불꽃처럼 타오를수록 그를 둘러싼 어둠의 그림자 역시 더욱 짙어져 갔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칼날 같은 긴장감과 불확실성이 맴돌았고 이러한 위협은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정조의 주변에는 언제나 칼날 같은 긴장감과 불확실성이 맴돌았고 이러한 위협은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왕의 자리가 그토록 위태로운 상황에서 조선의 개혁을 이끌던 정조는 1800년 6월 28일 불과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웠죠. 병세가 악화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리며 조선의 운명을 뒤흔드는 비극이었습니다. 당시 공식적인 기록에는 등창이라는 병명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이 등창이라는 병 자체가 정조의 급작스러운 죽음을 설명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정조는 평소에도 건강에 무척 신경을 쓰던 군주였어요.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무예에도 능통했죠. 그런 그가 갑자기 발병한 등창으로 급사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아함을 안겼습니다. 더욱이 그의 죽음 직전까지도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불태우며 정력적으로 국정을 운영했던 모습과 너무나도 대비되는 결과였으니까요. 마치 활활 타오르던 불꽃이 한순간에 꺼져버린 듯한 예상치 못한 결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곧 독살설이라는 무서운 그림자를 들이우게 됩니다. 과연 단순한 병사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은밀한 계략에 희생된 것일까요? 당시의 기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독살설에 무게를 싣는 몇 가지 구체적인 정황들이 포착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서는 바로 정조가 죽기 직전까지 주고받았던 편지들, 그리고 그가 복용했던 약재에 대한 기록들이죠. 정조는 죽음을 앞두고 심한지라는 신하와 비밀스러운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편지 속에는 정조의 병세에 대한 솔직한 고백과 함께 어이가 처방한 약재에 대한 의심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었죠. 정조는 자신의 병이 위중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이가 가져온 약에 대해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내 병은 약으로는 고치기 어렵고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다는 식의 발언은 단순한 체념을 넘어 혹시 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합니다. 어이가 처방한 약이 왕의 병세를 호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정황은 독살설에 불을 지피는 결정적인 증거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죠. 또한 정조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시점과 약재의 변화가 묘하게 일치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등창으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복합적이고 알 수 없는 형태로 변해갔다는 기록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히 등창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죠. 특히 당시 어이였던 시민이라는 인물이 정조의 병세가 위중한 상황에서도 특정 약재를 고집했다는 기록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왜 다른 치료법이나 약재를 시도하지 않고 왕이 불안감을 느꼈던 약재를 계속해서 처방했을까요? 게다가 정조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듯한 언행을 남겼다는 점도 독살설을 지지하는 이들이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죽기 얼마 전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개혁군주로서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던 그가 갑자기 이토록 허무주의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은 단순한 병세의 악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직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마치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그의 마지막 말들은 후대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과 함께 수많은 의문을 던져줍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단순히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한 일치점을 보여주죠. 왕의 죽음은 언제나 거대한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법이지만 정조의 죽음은 그 파장의 크기와 의혹의 깊이가 남달랐습니다. 그의 죽음이 개혁 세력에게는 큰 좌절을, 그리고 반대 세력에게는 권력 장악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은 독살설이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당시의 격렬한 정치적 암투와 깊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이처럼 정조의 죽음은 단순한 질병의 악화로만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점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죽음이 누군가의 계획된 음모였다는 독살설에 결정적인 무게를 더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단서는 바로 정조가 자신의 제2기간 내내 견제와 대립을 이어왔던 심한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편지 속에서 정조는 자신의 병세와 치료 과정에 대한 깊은 불안감과 의혹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거든요. 정조는 편지에서 자신의 등창이 치료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어이가 처방한 약재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표출합니다. 특히 그는 특정 약재를 복용한 후 자신의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고 호소하며 약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하다라거나 오히려 병을 더 키우는 것 같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죠. 왕이 자신의 치료에 대해 이토록 강한 의구심을 품고 심지어 고통을 호소했다는 것은 당시 어이였던 시민이 단순히 왕의 상태를 오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의도적으로 잘못된 처방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당시 어의 시민은 정조의 병세가 위중해지는 상황에서도 첨서라는 약재를 계속해서 고집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첨서라는 약재는 독성이 강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약이었다고 하죠. 왕이 직접 약재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이가 이를 무시하고 독성이 강한 약재를 계속 사용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과연 어이는 왕의 불안감을 알면서도 왜 그 약재를 고집했던 걸까요? 이 편지 한 통이 단순한 환자의 불평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왕의 마지막 절규처럼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역사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이 편지 내용을 두고 첨예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왕의 병이 워낙 위중했기에 어이가 최후의 수단으로 독성이 강한 약재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정조의 편지에 담긴 절박한 어조와 그가 특정 약재에 대해 느꼈던 명확한 불신을 근거로 독살설에 더욱 힘을 싣습니다. 이처럼 정조의 마지막 순간을 둘러싼 의문의 약재와 의심스러운 처방은 독살설을 단순한 루머가 아닌 구체적인 증거를 가진 역사적 논쟁으로 격상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조선의 정치 지형은 그야말로 격변했습니다. 오랜 기간 정조의 개혁에 반대해왔던 보수 노론 세력, 특히 벽파가 권력을 장악하며 세도 정치의 서막을 열었죠.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순조는 정치적 기반이 약했고 외척 가문인 김조순 일파가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면서 정조가 평생을 바쳐 이루려 했던 강력한 왕권과 개혁 정책들은 한순간에 좌초되고 맙니다. 정조 시대의 개혁을 상징했던 규장각은 유명무실해지고 왕권을 수호했던 장용영은 해체되는 등 그의 흔적들은 빠르게 지워져 갔습니다. 정조의 죽음은 단순한 한 군주의 서거를 넘어 조선 후기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꾼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개혁의 꿈은 좌절되고 나라는 세도 정치의 폐해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죠.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정조의 독살설은 단순한 의혹을 넘어 조선 사회가 겪어야 했던 비극적인 전환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만약 정조가 좀 더 오래 재위했다면 조선의 역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그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었다면 그 배후에는 얼마나 거대하고 잔혹한 권력의 욕망이 숨어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의문은 정조의 마지막 순결과 함께 영원히 미궁 속에 갇혀버린 듯합니다. 이 모든 의문은 정조의 마지막 순결과 함께 영원히 미궁 속에 갇혀버린 듯합니다. 그렇다면 정조가 떠난 뒤 조선의 역사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국왕의 서거를 넘어 조선 후기 사회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죠. 개혁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했던 정조의 갑작스러운 승하와 함께 그가 애써 구축했던 개혁의 기틀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든든한 기둥이 사라진 집처럼 말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순조는 정치적 기반이 아직 미약했고 결국 이는 숙명처럼 다가온 세도 정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조의 빈자리는 곧 거대한 권력의 공백으로 이어졌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은 바로 노론 벽파 세력이었죠. 이들은 정조 시대 내내 탕평책이라는 이름 아래 억눌렸던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되찾기 위해 맹렬하고도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순조의 장인이었던 김조순을 중심으로 하는 안동 김씨 일파가 권력의 핵심으로 급부상하며 이른바 세도 정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 시기
왕권은 점차 허수아비처럼 약화되고 소수의 외척 가문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비정상적인 권력 구조가 고착화되었죠. 정조가 그토록 공들여 추진했던 탕평책은 그 의미를 잃고 퇴색했으며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려던 노력에 문은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치세 동안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으려 했던 수많은 개혁 정책들은 힘을 잃거나 아예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수원 화성을 건설하며 꿈꿨던 강력한 왕권과 새로운 조선의 비전은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 갇힌 듯 말이죠. 백성들의 삶은 더욱 고달파졌고 국가는 점차 활력을 잃어가며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조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닌 권력 암투의 결과였다는 의혹은 이러한 조선 후기의 비극적인 흐름과 너무나도 절묘하게 맞물려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찬란한 종언이자 동시에 새로운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조선은 이때부터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자, 이제 우리는 정조의 죽음과 그를 둘러싼 독살설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 속에서 모든 정황과 증거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과연 정조는 그저 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반대 세력의 은밀하고도 잔혹한 음모에 희생되었던 것일까요? 어이가 올린 약재의 성분, 심한지에게 보낸 비밀 편지의 내용,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 급변했던 조선의 정치 상황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려 할 때마다 진실은 또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조의 죽음이 조선 후기 역사에 너무나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일 겁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인간의 생명 소멸을 넘어 개혁을 꿈꾸던 위대한 군주의 이상이 결국 권력의 어둡고 차가운 이면 속에서 좌절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운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의 마지막 순간을 둘러싼 권력 암투의 잔혹함은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탄식을 자아내게 합니다. 어쩌면 정조의 죽음은 병사의 탈을 쓴 정치적 죽음에 가까웠을지도 모른다는 묵직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진실이 영원히 미궁 속에 갇혀버릴 수 있다는 역사적 허무함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정조 독살설은 비단 과거의 단순한 미스터리로만 치부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집요하게 진실을 은폐하려 드는지, 그리고 역사가 후대 사람들에게 어떤 묵직한 질문들을 던지는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 속에서도 권력의 속성과 그 본질에 대해 깊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수많은 가설과 의문만을 남긴 채 정조의 죽음은 여전히 미완의 진실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진 정조의 마지막 숨결, 그리고 그를 둘러쌌던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떤 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의 죽음은 어쩌면 조선 후기 역사의 거대한 비극을 예고하는 서막과도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미스터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하는 중요한 역사적 교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